영악하고 영리한 자이고, 그 자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꿰차고 앉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인 김정은이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소련에서 이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던 권력 승계의 양식을 그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가 원수가 됐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더 가령 공고해지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과거의 그 소련에서 권력 승계 때마다 이 우상화된 권력자가 죽으면은 우상화된 권력자 그늘에서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트로이카를 구성해서 이 정적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이 체제를 정돈해 가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죽을 때, 뭐 이제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김정일의 죽음이 오랫동안 예정되어 왔던 거지만은 실제로 죽은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준비가 없었고 중국도 준비가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소위 고명 대신으로 누구를 선정했느냐, 자기 누이 동생하고 그 누이 동생의 남편인 장성택이를 선택해가지고 그 자들한테 몇 가지 이원을 남겨서 하는데, 이 장성택, 이 김경희도 김정일의 말을 가령 지시를 이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김정일을 대체하는 인물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북한 안에서 소위 권력의 그 주체들을 모아서 후견인 단을 만들지 않을 수 없죠. 그거는 과거에 소련에서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후견인 단으로 등장했던 것이 김정일이 연구차를 양 옆에서 호위해가던 7사람이죠. 김정은이를 빼고 군인 4명, 민간인 3명인데, 민간인이라는 것은 가살이 많으니까 지금 하나의 장식물이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전속돼 가지만은, 이 군부의 실권 주체들은 이 자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의 관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29이라는 것은 김정은이한테 정권이 돌아갔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얼마 동안 실권자로 버틸는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의 수명 정도를 누린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가야 될 거죠. 그동안에 장성택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위상과 권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장성택, 김경희 입장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장성택, 김경희가 앞으로 북한을 맡기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맡길 만한 그릇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김정은이가 앞으로 장성택, 김경희를 계속 저렇게 신임하고 의지해 가는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또는 장성택과 김경희 입장에서도 김정은이라는 자의 본성이 뭐냐, 본성이 뭐래서 과연 오랜 기간 동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데 판단의 문제가 나오죠. 또 이런 문제는 장성택과 후견인단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체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체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과거 스탈린 체제에서 권력 승계가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권력자 사후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 소위 숙청, 정치적 리그루핑 이런 것하고 유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영호의 퇴출이라는 것이 이영호, 김정각, 우동쪽, 그러니까 군인 쪽의 4명 가운데서 3명이 지금 제거가 되는 결과가 됐죠.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보내는 사람을 내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김정은이냐, 장선택이냐, 김경희냐? 또 거기에 그걸 대체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가려내는 주체가 김정은이냐, 장선택이냐, 김경희냐? 이런 것은 매우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북한의 이 집권 체제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를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이 체제가 북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력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졌죠. 그러면 그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남한을 젖소목장으로 만들어서 이 남한의 걸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미국을 속여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일단 실패했어요. 그럼 나머지 방법은 어디냐?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중국은 중국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이 잘못 움직였다는 북한이 아주 영구히 중국의 짐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그야말로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연거권과 영향권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그것으로 그 방안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 3년 동안 중국을 7차례 갔죠. 갈 때마다 후진타오가 원자바오하고 이 목소리를 모아서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는 첫째로 개혁 개방을 해라. 개혁 개방해라. 둘째로는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하고 처거지지 말아라. 뭔가 그래서 육자회담을 계속 살려나가라. 셋째로는 남한을 무리하게 건드려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수용을 못했죠. 안 했죠. 그러고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동안 굉장히 황당해졌죠. 이게 저렇게 말은 없이 죽은 이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도 당황했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고 나서 아주 그 직후 한 몇 주일 사이에 중국의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왔죠. 아주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고, 심지어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하는 이런 좀 외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의 기간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요구했던 조건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이러면